네,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정년 연장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당사자들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죠. 노사 간 그리고 세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사회적 합의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원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정부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겠다. 그리고 그 법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이 이 정부의 뜻을 이어받아서 지금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좀 오계택 의원님, 민주당, 여당에서 정부 입법 계획을 받아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좀 진전이 있습니까?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이제 정년 연장 특위에서 이제 논의한 내용은 현행 이제 우리의 정년이 60세이고 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이 되면 65세가 되거든요. 65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최대 5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를 한 것이고요. 예. 이미 그 전에도 고령층의 이제 생계 안정 문제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연금 재정 안정화 문제도 있고 또 고령자의 숙련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에 따라서 더 오래 일하는 동시장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얘기가 된 것이고요. 예. 또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도 제시를 했었고요. 예. 또 국정 과제에도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추진되는 것은 뭐 당연한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 특위의 이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정년하고 재고용을 좀 혼합하는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정년과 재고용을. 네네. 그래서 특정 연령까지는 정년 보장 방식으로 고용을 연장한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일부 기간이 남으면 그 기간은 재고용 방식으로 요거를 좀 더 고용을 유지해서 그 두 가지를 합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시된 뭐 현재까지 약간 예시인데 그 내용을 보면 단계적인 정년 연장 방식으로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정년을 늘리는 이러한 네. 방식을 하면 예. 2041년이 되면 65세가 될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모자라는 부분들은 재고용 방식으로 채우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1969년생이거든요. 네. 그럼 69년생 같은 경우는 2029년에 정년을 61세로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나중에 그 뒤에 65세까지 4년이 비잖아요. 네. 그 부분은 재고용 방식을 통해서 더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정년 연장 방식으로 채워지는 부분은 늘어나고 재고용 방식으로 되는 부분은 줄어들겠죠. 그런 식이 돼서 2041년이 되면 65세까지 일하는 노동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이제 민주당이나 여당이 갖고 있는데 정부도 정확하게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혼합한다. 조금 어떻게 이제 구체화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노동계 의견도 지금 민주당이 계속 듣고 있고요. 재계도 자기들의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지금 민노총원을 지난번에 만났고 또 한노총과도 어제 정책 간담회를 했는데 아무래도 노동계는 일률적인 정년장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그러니까 뭐 임금에 대한 조정도 없이 재고용도 없이 일률적으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정년과 재고용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어찌 보면 하이브리드 형식의 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노동계에서는 그럴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일률적인, 그러니까 임금 삭감 없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 65세까지의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사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것은 결국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연내 입법을 민주당에서 입법하겠다고 이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연내 입법을 완료해 달라 그런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여당이 생각하는 안과 정부의 생각하는 안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분위기만 보면 원래 정부는 연내 입법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어진 논의 그리고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을 보면 뭔가 법안 발의라든지 법안 이런 게 처리 같은 게 연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건 이제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방식에 대해 동의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게 하기 때문에 예. 정치권에서는 이제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가는지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예. 특히 이제 지금 청년 20, 30대 청년층이 정치적으로 캐스팅 보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청년층의 표심이 만약에 돌아선다 그러면 이제 관 위원장이 앞으로의 어떤 정치적인 판도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예. 정치권에서는 아마도 청년들의 그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가는지 이 부분을 많이 좀 그래서 이제 민주당 청년위원회에도 좀 별도의 지금 미션을 줘서 이거 관련해서 청년들의 의견이 어떤지 청년들이 어떻게 이 정년연장과 관련해서 네. 같이 갈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라고 또 별도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입장.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이 청년들의 입장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연내 입법 정부의 희망이 될지는 조금 불투명합니다만 자, 정년연장 나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청년 일자리 축소잖아요. 네. 지금 청년들이 만약에 정년 연장을 일률적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통계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이런 문제가 지금 실제 일자리 축소가 많이 일어났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년 연장이 한 번 있었죠. 네. 2013년에 법이 통과되고 2016년에 한 번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례를 이용해서 연구한 연구 결과들이 조금 나와 있는데요. 어떤가요? 근데 뭐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청년 고용이 영향이 있다라는 연구도 있고 없다라는 연구도 있는데 있다, 줄었다라는 연구가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크기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해야겠지만 아마도 전반적인 어떤 그 동의되는 부분은 청년 고용에 영향을 준다. 특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청년 일자리 감축은 사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할까 걱정이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오교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 일자리 감축 우려, 청년들의 우려를 어떻게 이게 정말 심각한 것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일자리 창출로 그런 우려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이제 사실은 그 전에도 이미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AI 때문에 AI가 이제 일하는 방식을 많이 바꾸면서 네.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을 AI가 많이 대체하고 있거든요. AI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산업 부분에서 그리고 AI는 사실은 범용형 기술이기 때문에 모든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좀 전문직이나 이런 사무직이 더 많이 활용되긴 하지만 그래서 요즘에 그쪽에 신규 채용 규모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굳이 뽑아도 할 일이 많지 않고 네. 여러 명 뽑는 것보다는 똑똑한 AI 한 명 쓰는 것이 낫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관세 정책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투자가 많이 줄어들고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 네. 그게 이제 위기 요인이고요. 예. 근데 또 기회 요인도 있습니다. 뭡니까? 왜냐하면 AI가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고 하지만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전에도 디지털화가 되면서 예를 들면 앱 개발자 이런 거는 20년 전에는 어떤 직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상당 부분은 그런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우리가 더 잘 쓰기 위해서 AI 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일자리는 청년들이 주로 잘할 수 있는 일자리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과 그 재계 총수들이 만나서 네. 향후 5년 동안 상당 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청년들한테는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 AI 시대에 일자리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기도 하는데 줄어드는 일자리와 새로운 늘어난 일자리 어떤 게 좀 많을지는 뭔가 이제 경험적으로 통계가 좀 확 증명을 해야 될 텐데 아직은 좀 불투명하고 여튼 정년 연장하니까 내가 일할 일자리가 없어지겠다는 불안 걱정은 청년들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 잡기 어려운데 퇴직도 안 하고 계속 내 자리를 다 꿰차고 있다.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과연 정부와 민주당이 이 법안을 어떻게 밀어붙일지 주목되네요. 다 이 재계 입장, 재계 입장은 여러 가지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일률적인 정년 연장 반대한다. 퇴직한 후에 지금 60세면 퇴직한 후에 일할 사람을 다시 고용하는 방식. 퇴직 후 재고용. 이걸 선호하는데 좀 합리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계 입장은 어떨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노동계는 당연히 반대할 거고요. 사실 정년이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고용 보호 조치거든요. 예. 한번 정규직이 된 이후에 정년에 도달하기 전까지 노동자의 규칙 사유가 없는 이상 기업이 일방적으로
고용 계약 관계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년의 본질이에요. 예.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할 요인이 사실은 없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년 보장 때문에. 그렇죠. 네. 물론 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정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고용계약 관계를 종료하고 그 이후에 기업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재고용하고 그 사람들의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고 싶다라는 것이 이제 재계의 입장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노동계 입장에서는 나의 고용이 개런티는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년 이후에.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평행선, 이 주장에 대한 평행선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서로 입장이 워낙 다르니까 이거를 뭔가 사회적 합의라고 합니까?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자 정년을 이렇게 우리처럼 지금 60세 법에 딱 못 박은 나라가 얼마나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는? 우리하고 일본이 조금 예외적인 경우이고요. 우리와 일본이 예외적으로. 네, 우리하고 일본은 법적 정년으로 법에다가 못 박는 방식이고요. 예.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법적 정년은 60세로 아직 되어 있고요. 예. 그걸 이제 65세로 어떻게 할 건가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은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일본은 법적 정년은 현재 60세입니다. 법적 정년 60세인데. 예, 그런데 고령자 고용안정안전법이라고 해서요. 여기에 기업들한테 선택과 의무를 줍니다. 그래서 정년을 65세까지로 하고 다만 그것을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정년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는 방식이 있고요. 정년 없애고. 그러면 이제 65세 넘어서도 일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아니면 65세까지 좀 연장하는, 그러니까 이제 60세에서 5년을 더 추가적으로 고용하는 것이죠. 네. 이것은 이제 계속 고용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퇴직 후 재고용하는 것입니다. 네. 아까 전에 나왔던 퇴직 후 재고용 방식도 일본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퇴직 후 재고용은 60세에 퇴직한 후에 재고용하는 거죠. 네, 60세 이후에 세 고용 가지네요. 관계를 단절하고 다시 재고용을 통해서 25세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선택이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일본의 기업들은 요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은 사실은 그걸 넘어서 70세까지도 취업 기회 확보 노력을 또 부과를 합니다. 네, 그래서 70세까지? 여기도 뭐 정년 연장을 하던 재고용을 하던 창업 지원을 통해서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면 기업이 좀 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기업명 공개 같은 망신주기죠.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재가 가해지고요. 싱가포르는 정년은 63세입니다. 네. 그런데 68세까지 재고용 의무가 발생하고요. 그러면 63세에서 68세 5년은 어떻게 하느냐? 예. 이 재고용을 통해서 최소 1년 단위의 계약을 통해서 5년을 더 계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방식도 어떻게 보면 이거를 비슷하게 따라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하고 영국은 독특한데요. 여기는 법적 정년제도를 가지고 있다가 폐지했습니다. 정년이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고령자 고용차별 여지도 있고요. 일률적인 나이가 도달하면 퇴직시키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그래서 정년이 없군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여기 다 직무급 국가이고 여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20대는 20대에 맞는 일을 주고 20대에 한 일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되고 70대는 70대에 일을 주고 70대에 대한 맞는 보상을 해주면 되니까 나이가 상관없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일본에서 정년을 없애는 거, 정년을 연장하는 거, 퇴직 후 재고용 세 가지인데 기업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건 뭐예요? 물론 퇴직 후 재고용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다른 것은요. 일본은 그 전에 출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서 뭐 이제 비슷한 그 반계 계열 회사도 보내고 해서 사실은 60세에 도달하는 그 인원이 한 절반 정도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제도의 그 대상이 되는 인원 자체가 상당히 이미 줄어들어서 그 부담이 상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정년 연장, 방금 일본 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년 연장 논의할 때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비율, 우리나라도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을까요? 네, 우리도 사실은 통계를 보면 그렇게 네. 높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통계를 내보면 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51세 정도 되거든요. 평균 51세. 네, 그러니까 퇴직하신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 퇴직 안 하신 분들은 더 있겠죠. 네,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60세까지 못 계신 분들이 상당히 꽤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러네요. 청년들이 정년 연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도대체 정년까지 가는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냐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고임금의 일자리이면서 대기업 일자리거든요. 주로 그런 일자리거든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일자리에서 정년이 더 늘어나면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실 일자리
그 기회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사실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업의 민간 기업의 어떤 정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노동시장에서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게 허용하면 되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아예 딱 옷을 받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기업에서는 이게 완벽한 고용보호 조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할 요인이 사실은 높지 않다고 판단을 하면 연공서열형 임금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 초반에는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나면 초반에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것에 그럼 그 생산성보다 임금이 적잖아요. 예. 거기에 이자까지 더해서 후반부에 임금을 생산성보다 더 주는 그런 방식의 임금을 그래서 연공서열형 임금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무엇인가 그 임금 체계 개편과 정년 연장은 사실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노동계에서는 임금 체계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논의의 진전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상당히 중요한 이슈를 제기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 하긴 뭐 임금 체계만 그러겠습니까? 고용 시장의 어떤 경직성, 방금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정년이 없다지만 임의 고용이라든가 언제든지 또 해고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환경이 많이 다른데요. 임금 체계와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재계에서도 원하고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논의로 이어지면 해답이 좀 나오긴 좀 쉽지는 않겠네요, 근데. 노사에게는 상당히 존재하고요. 네. 네,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그 부딪혔던 부분이고, 다만 이제 오늘 아침에 언론에 이제 IMF의 그 우리나라 정년에 대한 그 권고가 있었습니다. IMF에서요? 어떻게 권고를 했어요? 하나는 이제 65세까지 만약에 정년 연장이 되면 예.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아마 68세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임금 체계의 경직성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더 오래 일하는 노동시장으로 갈 때 지금과 같은 연공성이 강한 임금 체계를 가지고 과연 갈 수 있겠느냐. 뭔가 그거에 대한 뭔가 좀 임금 체계 개편이 있어야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고요. 예. 그 아까 전에 그 해외 사례에서 조금 그 주목할 부분은 다른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우리식으로 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그대로 정년으로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연동돼 있습니다. 그렇게요?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정년은 따로 없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정년으로 간주한다. 그런 네, 거네요? 대부분 65세에서 67세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그 정도까지 일하는 것이 그냥 그 관행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늘리자고 할 때 그렇게 근로자들이 반대를 했군요. 네, 더 일하게 그거는 만드는 거냐, 결국은 우리를. 기존에 우리가 연금으로 받아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던 부분을 더 이상 2년 동안 안 주고 취업해서 2년을 동안 더 일을 해서 임금을 받으라고 하니까 네. 프랑스 국민의 입장에서는 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권리를 박탈하고 더 일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작업장으로 몰아내느냐 이런 반발이 있었던 겁니다. 네, 지금 IMF에서도 정년 연장이 된다면 또 연금 수급 연령 지금 목표가 2033년 65세인데 68세까지 이렇게 늘리는 걸 제시했지만 임금 체계 개편 이 문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의 논의는 정년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에 지금 좁혀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법안 처리가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는데 중소기업들의 조사를 보니까 전체 조사 대상의 한 90% 가까운 기업들이 정년 퇴직자를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선별 재고용을 선호했답니다. 이게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인데 중소기업들로서는 지금 상황이 조금 젊은 청년들이 안 오니까 숙련공이 필요할 텐데 그런 사람들을 잡아두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필요하다 그런 건가요?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완연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계속 구인난을 겪고 있고요. 그런데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차이가 너무 크니까요. 임금 차이가. 그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구인하기가 힘들고 따라서 직원을 지금 계속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앞으로도 이제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연공서열형 임금이 대기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많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중소기업에서도 이분들을 계속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지금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어렵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실제로 중소기업에서는 보니까 이미 60세 정년을 넘겨서
일을 하는 관행이 조금 많이 정착돼 있더라고요. 법적 정년장 60세지만 그런 걸 보면 법적 전량을 어떻게 얘기 안 해도 필요에 따라서 고급 숙련 인력을 쓰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더 일을 하고 그런 체제가 돼 있는 거죠. 네, 이미 많은 기업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제도이고요. 예.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그 숙련공 한두 명이 사실은 그 기업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이 떠나면 사실은 그 기업은 계속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대우를 좀 해드리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청년들이 아예 안 오는 지역도 많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근만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현실은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이지 청년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까 이제 정년연장 논의하면서 정년을 채우는 사람이 몇 명이냐 몇 퍼센트냐 얘기했지만 아예 이 정년 개념도 없는 그런 어떤 근로자라고 그럴까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죠. 그럼요. 지금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은 네. 사실은 정년과 관련이 전혀 없죠. 네, 그다음에 유튜버 하시는 분들도 정년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이분들은 이제 사업자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특수고용자라고 얘기하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도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예.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해서 내가 생산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고 나중에 이제 정년에 가까울수록 높게 받는 임금을 그런 임금 체계를 보통 이연 보상 체계라고 하는데요. 위험 보상 체계. 네, 예. 이연 보상, 이연 보상 보상 체계. 체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그런 보상 체계를 제안했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그 퇴직할 시점에 그 회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망하면 나는 손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네. 그런 계약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대기업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이렇게 정년 연장에 굉장히 민감한 기업은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다. 어찌 보면은 생산직에서 정년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가 지금 어찌 보면은 가장 그 청년과 장년 세대 간의 세대 갈등에 있는 그런 일자리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연장의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중요한 것은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 그 밖에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정년 개념도 없던 사람들은 이게 지금 무슨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들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로 보이네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정규직의 경우는 네. 고용계약에 정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한한 거죠. 1년이면 1년, 2년 이렇게 되는. 물론 이제 그 방식으로 계속 일을 하긴 하지만 법적 정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나이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것인데 이미 그 전에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씁쓸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 관련된 노동운동 단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성명을 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이제 정규직만의 지금 조금 딴 세상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해줄 거냐. 네, 그래서 이제 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든가,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강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고령층 맞춤 일자리 여기 이제 고령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55세 이후에 이제 주된 일자리 51세부터 나오긴 하지만 주로 이제 50대 중반이 되면 또 비정규로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이제 보호, 요거는 사실은 기존에도 여러 가지 일하는 근로자 보호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논의가 되었지만 왜냐하면 이제 너무 이미 좀 잘 보호되고 있는 정규직에 대한 얘기만 너무 하다 보면 이쪽에 소외받는 분들의 어떤 그런 사회적 아픔 이런 게 커질 수가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좀 더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같이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회적 노사 또는 세대 간에 워낙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년 연장 논의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송원재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걸 어떻게 끌어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만약에 정년 연장이 된다면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될 건가 이런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 합니다만. 이게 참 고민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특별한 해법이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정년 연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정년 연장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직 후 재고용보다는 정년 연장 쪽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요. 단 여기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좀 줄여주고 그럴 필요는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임금 피크제가 사실상 잘 작동하지 않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 국가이거든요. 예전에 임금 피크제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죠. 네, 또 대법원에서 한번 임금 피크제를 했다가 이게 임금 차별이다라는 어떤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기업들이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로 시간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시간을. 따라서 정년을 연장하되 대신에 이제 60세 넘어가는 분들이 일을 할 때 임금을 갑자기 깎을 수는 없지만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회사 입장에서 제약을 둘 수 있게끔. 근데 이게 또 어찌 보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 조건이 좀 나빠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부당노동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좀 노조 측에서도 좀 양보해주고 나라에서도 법적인 예외를 두면서 네. 그렇게 여유를 좀 둬야 그래야지 기업도 어떤 인건비 부담을 좀 줄고 그래야지 사실 신규 채용이 어떤 또 폭이 생기잖아요. 신규 채용을 할 수 있어야지 그 신규 채용이 반드시 꼭 청년만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 나이에 계신 분들 중에서 50세 이후에도 뭔가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다시 뭔가 재기를 하고 재도약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좀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우리 오계택 의원님은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치권 위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물론 노동계와 사측이 워낙 다르지만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이제 노사가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이제 고용 방식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임금 체계이거든요. 임금 체계 아까 문제. 네네네. 이제 노조는 임금 체계 변함없는 계속 고용을 임금 원하는 거고, 상관없는. 네, 상관없는 이제 경영계는 이제 어떤 식으로든 해자는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연공성이 강한 속인적인 임금 체계에서 직무나 성과를 반영하는 좀 더 합리적인 임금 체계로 가는 방향의 그런 역사적 방향성이 있습니다. 조금씩 변해 왔고요. 그래서 이제 다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로 높은 연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공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그거는 사실은 임금 체계를 현재의 연공급을 유지하더라도 연공의 피치 같은 걸 줄이면 됩니다. 1년마다 올라가는 부분을 줄이거나 일본도 그런 방식을 취했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요. 임금 체계를 좀 하여튼 개편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게 임금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임금은 일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러면 일의 품질과 일의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육훈련이라든가 어떤 품질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가서 고령자라고 할지라도 일을 잘하고 성과를 잘 내는 근로자가 있다면 보상을 더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임금체계, 좀 더 유연한 임금체계가 되어야지 임금 피크체처럼 일정한 연령부터 일정하게 임금을 무조건 깎는 방식은 고령자의 어떤 그 근로윤을 또 약화시키는 단점도 있습니다. 고령자라고 해서 무조건 깎기보다는 고령자가 성과를 내면 그에 맞는 대우를 좀 해줄 수 있는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네, 일본은 45세부터 성과급의 비중을 2배를 높였습니다. 아, 그래요? 45세부터? 네네. 일본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처럼 조금 이렇게 기업의 좀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면 어떨까요?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어찌 보면 노란봉투법이 이제 내년에 시행되잖아요. 노란봉투법을 기업들이 굉장히 어떤 새로운 위기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또 역발상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업이 하청에 있는 노조와도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일본처럼 우리도 출양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양이라는 것은 결국 원청에 있는 근로자들을 하청 기업에 보내고 대신에 이제 임금을 서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청 기업과 하청 기업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인건비 부담을 하청과도 같이 좀 부담하고 그러면서 같이 상생하는 그런 방식도 좀 기업들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년 연장, 세대 간의 갈등과 노사 간의 갈등 때문에 과연 정부가 생각한 대로 입법이 될지 정치권 위주로 논의가 활발한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정년 연장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